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를 주목했습니다. 예상보다 더디게 증가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반도체의 날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을 넘어서 1위를 기록했고요. 나머지 반도체주까지 훈풍이 이어졌습니다. AI 반도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시장에 관심을 받았지만 엔비디아 전 세계 시총 1위, 이것이 던지는 의미가 꽤 강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정리해 보시죠. 어제장 복귀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은 한마디로 전차군단 덕분에 올랐던 혹은 지켰던 하루,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하고 본다면 하락이었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죠. 일단 대만, 일본 등이 미국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 등에 힘입어서 올라갔습니다. 브로드컴,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상승해준 덕분을 받아갔죠. 국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 2% 올라주면서 지수를 좀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은 0.3% 빠진 채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2차 전지 쪽 밸류체인이 지수를 좀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이 됐네요. 하나증권에서 최근에 2차 전지가 강했던 5월 말경부터 6월 초까지 단기 랠리를 활용하자라는 전략을 냈었었는데 단기적인 랠리가 이제 좀 종료가 된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하락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2차 전지 쪽. 유럽 내 극우 정당의 득세로 인해서 친환경 정책의 후퇴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트럼프 현 정부 전기차 정책 철회에 대한 언급 계속해서 시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2차 전지 쪽이 압박하고 엄청나게 빠른 순환이 돌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반도체와 자동차가 나름 지킬 건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반도체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테크윙, DI 여러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동차 쪽도 그 전 거래일에 상승 이슈를 고스란히 다시 한번 반복하는 느낌이었고요. 아랫단에서는 동해석유 쪽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상승, 자율주행 쪽에서 라이콤이 상한가 가는 흐름 나왔죠. 물론 시간 외에서는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K푸드, K뷰티 쪽 여전히 강했는데요. 어제 청담글로벌 화장품 내에서 분류하며 말씀드렸을 당시에 중국의 6.18 쇼핑 축제 이벤트가 있다라는 점을 짚었었는데 어제 그런 이슈가 다시 한번 화장품 쪽에 좀 더 힘이 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CNC인터, 청담글로벌 등 강세 흐름 나타났고요. 유아 화장품 브랜드인 제로투세븐도 어젠 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푸드 쪽에서는 삼양식품과 롯데웰푸드가 신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찍히는 쪽에서 어제는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뷰티, 화장품 계속해서 넘버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어제 시장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았는데 특징주로 꼽을 수 있는 것 한 요거 2개 정도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오플로우 먼저 보시죠. 어제 상한가로 거래 마쳤는데요. 작년 8월 이후 주가 보시면 이렇게 다이빙을 합니다. 인슐렛 IP 침해 등에 의해 소송 제기가 있었고요. 관련해서 정말 고난의 시간을 겪었었죠. 이오패치 전 세계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 결국 취소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달되면서 여기 끝자락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 세계 판매길이 열렸다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고요. 이오플로우는 이후에 120억 원의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시간 외에서 또 새로운 공시가 하나 더 추가됐으니까요. 이오플로우의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 어제 장 후반에 오후장에 탄력을
실적을 키우면서 16% 급등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 전 거래 시간 외에서 자사주 처분 공시가 있었었죠. 그에 대한 주담 통화 이슈가 화제가 됐습니다. 자사주 처분 대상이 직접 이 삼천당 제약의 사업부에 대해서 공부하고 온 외국계 운용사이고 외국계 운용사 측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그리고 처분하는 이유는 GLP-1 뭐 이런 인슐린 임상 자금이나 시설 투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앞으로는 자금이 넉넉해서 더 이상 자사주를 처분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이슈가 됐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으로 내달렸습니다. 이오플로우, 삼천당 제약 이 두 종목 모두 다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비만 당뇨 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침 또 금요일에 미국의 당뇨병 학회 ADA가 개최되죠. 여기서 또 한미약품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라이릴리는 오늘 새벽 기준으로도 또 0.7% 오르면서 매일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미국 내에서 그렇게 지금 좋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일라이릴리의 주가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결국 시장에서는 비만 당뇨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도 메가 트렌드 중 하나가 비만 당뇨였는데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35년까지 인구 절반이 과체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죠. 그리고 과거 대비 비만 당뇨는 개인이 게을러서라는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라는 인식 변화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살이 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목숨을 위협한다라는 식의 과소평가를 탈피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살이 쪘을 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여러 가지가 수많은 합병증을 유발해서 치매 유병률을 높인다던가 사망률을 높인다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에 시각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관련한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죠. 시장은 커지고 있고 신약은 발달하면서 점차 간편해지고 있다는 것도 시장 확대에 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보고 있으면 재미있습니다. 온 세상이 K푸드에 대한 먹거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컷 먹거리를 먹고 그다음에 비만 당뇨 치료제로 치료하고 그리고 나서 예쁜 옷을 산다. 이런 뉴스 등이 쏟아지고 있어서 그 플로우를 한번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만 당뇨 관련주로는 케어젠, 아이센스, 동훈아나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뭐 펩트론, 한미약품, 인벤티즈랩 등등이 되겠는데 어제 뭐 이들이 뚜렷한 시세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삼천당 제약과 앞서 봤던 이오플로우 정도인데요. 사실 작년 이 8월 이슈 터지고 나서부터는 이 비만 당뇨 관련주의 이오플로우를 삭제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일단 같이 넣어서 비만 당뇨 관련주로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보고 있으면 고민이 됩니다. 이틀 전 한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코스닥 시장의 데이 트레이딩이 당일 매매, 당일 사서 당일 파는 데이 트레이딩이 역대 최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량 기준 58%, 거래 대금 기준 48%, 하루에 시장에 있는 자금 중에 절반 이상이 그날 사서 그날 파는 자금이라는 거죠. 박스권 장세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워낙 빠른 순환이 돌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대응을 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가 이 빠른 순환매를 한 단계 앞서 나가서 끌고 가는 입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그것이 어렵다면 빠르게 끌려가는 쪽이 될 것인지 그에 따라 봐야 되는 내용은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뉴스에 빠르게 대응하는 쪽, 끌려가는 쪽이 되겠다 한다면 뉴스를 명확하게 봐야 되고 그 테마 내에서 대장주가 어디인지 그 시세가 어떻게 튀는지 순간순간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조금은 더 한 호흡은 느린 끌고 가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시장의 트렌드, 다음 섹터, 실적, 대장주 이렇게 좀 달리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살펴볼 건 많지만 끌고 가는 입장이라면 조금은 더 여유를 갖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것이고요. 자, 빠른 순환매에서 나는 끌려갈 것인지 끌고 갈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전체 시장에서 우리가 늘 보는 주요 섹터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랫단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는 실적 수출, 넘버스 종목군들, 정부 이슈, 트렌드, AI, 로봇 이런 쪽 각각 나눠서 시장에서 한번 분류를 하셔야 되고요. 하나증권에서는 반도체가 보호하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추가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코스피 중에서 반도체 시총 비중이 어느덧 3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29.9%. 과거 시총 비중이 30% 이상이었던 시절은 2020년 3월과 2021년 1월입니다.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돌아봤더니 반도체는 꾸준히 우상향을 했었다라는 것이고 반도체는 단기 방향 매매보다는 북박이 코어 전략을 쓰자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장 내에서 지금 그래도 굳건하게 반도체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그 내용이 담겨 있었네요. 밤사이 뉴욕장에서도 온통 AI 반도체를 자극하는 뉴스 등이 많았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월가 애널리스트 75%가 매수 의견을 내고 있는데 평균 목표 주가가 전일 종가보다 낮다라고 합니다. 이유를 보니 목표가 업데이트보다 주가 상승이 빨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엔비디아가 빠른 속도로 주가 상승을 기록했고 올해 181%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계속 나오죠. 웨스파고, 서스퀘안나 그리고 로젠블렛 등에서도 밤사이 추가했고요. 로젠블렛에서는 지금 월가에서 가장 높은 목표가인 $200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도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실적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마이크론의 실적을 앞두고 목표가를 올려잡는 목소리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인 건데요. 기존의 메모리 강자이기도 하고 HBM의 성장이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의 HBM 납품의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서스퀘안나, 웨드부시, 스티펠 등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웨드부시 측에서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판매가나 수익, 마진, EPS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스티펠에서는 연말 이전에 엔비디아의 B200 12단 HBM3E를 인증받을 것이다. 이런 이슈가 나오기도 했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월가에서 AI에 대한 매수 의견 밤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쏟아졌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내용에 따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비전 등을 살펴보니 AI PC와 AI 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칩 쪽의 퀄컴과 마이크론 그리고 그들에게 설계를 주는 ARM까지 해서 다 관심을 둘만 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만 해도 도대체 몇 종목이 나왔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마이크론, ARM 등등에 대한 긍정의 의견인 거고요. 웨드부시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는 델에 대해서 긍정의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사이 뉴욕장에서도 AI,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의 강세가 줄을 이었죠. 3대 지수 일단 모두 다 올라섰습니다. 미국의 5월 소매 판매, 미국의 경제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비 쪽의 데이터를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전월비 0.1% 증가 예상 하회. 너무나 시장이 원하는 대로 조금 예상을 하회했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아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완만하게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면서 올해 2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갔죠. 때마침 미국의 재무부 20년물 입찰 역시나 강한 수요를 확인시켜주면서 국채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뉴욕장 더 힘을 냈고요. S&P 500은 역대 최고 마감을 경신했네요. 엔비디아는 전 세계 시총 1위를 달성했습니다. 곳곳에서 긍정의 의견을 내면서 3% 이상 올랐고요. 팹리스 업체들의 팹리스라고 불리는 ARM이 8% 급등했습니다. 24일에 이제 나스닥 100 편입도 되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반응했고요. 화장품 쪽의 엘프뷰티가 또 9% 상승했어요. 월가에서 지금보다 상승 여력이 한 27%
10% 더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월마트와 협업으로 인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도 등장했습니다. 물론 JP모건에서 애플에 대해서도 긍정의 의견을 냈어요. 아이폰의 차기작 시리즈로 인한 교체 수요가 강력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일단은 반도체 쪽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애플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반도체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미국의 강화 움직임이 계속되다 보니 인텔 등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이나 국내나 하나의 키워드는 차별화인 것 같아요. S&P 500은 31번째 최고치를 기록하며 우상향하고 있는데 200일 이평선을 상회하는 종목 수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 엔비디아,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결국 오늘장에 오른 내용 종목들을 본다면 항공주에서는 이 메사이어가 급등하면서 항공 섹터가 많이 오른 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AI 반도체, 장비, 원자력, 전기 설비 쪽이 강했습니다. 원자력 쪽의 뉴스케일 파워도 12%나 급등했는데요. 결국 AI는 반도체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스토리를 다시 한번 몰고 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당연히 그럼 AI 생태계를 다시 꺼내 들어야 될까요? AI 생태계 늘 앞단에는 AI 반도체 저전력 이슈가 들어가 있습니다. HBM 메모리, 냉각, 유리기판, 공조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전력 시스템, 전력 조달, 전력 인프라, 변압기 혹은 원전 여기 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AI가 탑재된 엣지 디바이스, 애플발 뉴스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오늘 체크할 여러 가지 뉴스들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HBM과 아이들로 정리했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HBM의 시장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은 계속 될 것이고 아이들은 그 외 뉴스에 반응할 수 있는 내용들 적어봤습니다. 밤사이 ARM이 8% 급등 흐름을 나타냈죠. 팹리스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틀 연속해서 강세, 그러면 액침 냉각 혹은 공조 쪽의 흐름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어제 삼성 공조가 또 올라갔던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는 저전력 반도체로 서버 전력 사용을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꺼내들기도 했었고 저전력 반도체가 전기 먹는 AI의 또 다른 해결사가 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밤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전력 반도체 체크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R&D 유리기판으로 갈지 세라믹으로 갈지 투트랙으로 갈지 고민한다 이런 내용이 들려오며 어제 유리기판주도 강했고요. 낸드의 봄은 키옥시아가 낸드 감산 중단한다라는 뉴스 어제 전달드렸던 바 있죠. 그 밖에 기타 뉴스 지금부터 관련주 체크하겠습니다. 자, AI와 반도체가 자극하는 것. 일단 ARM 쪽으로 본다면 팹리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팹리스 쪽은 어버브 반도체와 텔레칩스 뉴스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MCU 기반한 온센서 AI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 풀어보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나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은 사실 그렇게 잘 가지는 못했었는데 어제 시간 외에서는 두 종목 모두 다 4, 그리고 5%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액침 냉각이나 공조로 가면 이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이슈는 여기 관련한 종목군들이 있고요. 낸드의 봄, 키옥시아 낸드 감산을 중단했다라는 뉴스, 그리고 낸드 시장의 회복, 가격 상승으로 봤을 때는 낸드 관련주 저렇게 정리를 넣어봤습니다. 그 밖에는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소재와 부품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저전력 반도체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정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수많은 뉴스가 있기 때문에요. 자, HBM 관련주 찾기 대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결국에는 HBM의 수율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제조업은 수율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인데 거기서 검사나 계측 장비에 대한 얘기 꾸준하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고용, 넥스틴, YC 혹은 인텍플럭스, DI, 테크윙 등 검사 계측 장비로서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고요. 다만 테크윙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오늘 추가 상승을 기록한다면 일시적으로 매매가 정지되기도 할 겁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죠.
자, 연결고리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텔레칩스, 어부부 반도체와 파운드리 협업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7월 9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행사 등을 앞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온디바이스 AI와 함께 한 번씩 거론됐던 게 온센서 AI입니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는 AI가 아니라 자체 기기에서 AI를 쓰는 것, 그게 바로 온디바이스 AI이죠. 다만 온디바이스 AI는 AP를 통해서 구동하는데 온센서 AI는 MCU를 통해서 구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이런 MCU 통한 온센서 AI가 작동이 되면 전력 소비가 줄고 지연이 줄고 보안은 올라가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종종 거론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시장에서 그동안 관심은 받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주들이 시세를 그리 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팹리스 쪽의 텔레칩스와 어부부 반도체 대표적인 온센서 AI 관련주, MCU 관련주인데 삼성전자와 협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온센서 AI 이 두 종목을 필두로 체크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SK가 이제 3D D램에도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이 등장했어요. 차세대 D램 얘기라서 먼 이야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그리고 FNS테크 일단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하반기 올레드 디스플레이에 대한 슈퍼사이클 얘기도 나오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지금 AI 생태계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곡괭이 혹은 청바지 쪽에서 반도체와 전력, 이런 저전력 시스템 이야기였는데 여기서 더 나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AI를 활용해서 잘 캐낸 금을 예쁜 금반지로 만드는 쪽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갈 겁니다. 의료 AI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고요. 어제 뷰노의 단독 기사 이 뉴스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죠.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은 IT 소프트웨어 쪽인데 의료, AI 원격 의료 쪽에 또 진입한다라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고요. JLK가 뇌졸중 진단 AI 솔루션 5개 FDA의 허가 신청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의료 AI 쪽 뉴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글로벌 비트 시간에 체린 앵커가 머크의 이 이슈를 짚어줬습니다. 성인용 설계 최초로 폐렴규금 백신 FDA 승인을 획득한 머크에 대한 소식이었죠. 요즘 머크 하면 자동적으로 공식화된 기업 알테오젠, 파미셀, 바이넥스 등등 일단 관련주로 체크했고요. 단독 뉴스입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죠. 현대차와 기아가 LG 마그나의 모터를 탑재한다라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미 EV9은 탑재를 한 상황이고 기아는 EV3도 검토 중이고 현대차도 차기 전기차에 검토 중이다. 이런 뉴스가 들려와서 관련주 급하게 정리를 했고요. 정부가 세계 4대 콘텐츠 강국의 도약을 추진한다라며 K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콘텐츠 관련주 자극할 뉴스인지 보시죠. 이번 주입니다. 오늘 정부의 새 저출산 대책 발표 있을 거고요. 인터배터리 유럽 시작이 되고요. 영국에서 이제 물가 데이터 나오고 미국장은 밤에 이제 휴장이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에 있을 이 일정도 같이 체크해 두시죠. 시장에 여러 뉴스 담았고요.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못 간 쪽도 한번 다시 보자라는 취지일까요? 엔터주입니까? 네, 엔터주 사실 왜 이렇게 못 갈까 좀 궁금합니다. 5월 24일쯤에 저희가 브리핑 통해서 엔터주 이제 하반기 다시 보면서 좀 지켜봐도 될까요?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영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 통해서 전략 챙겨가시죠. 영 못 가는 엔터주의 2024년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상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들어서 JYP 엔터테인먼트는 44%나 주가가 밀렸고요. SM과 YG 엔터테인먼트, DOU, 하이브까지 모두 다 주가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엔터주가 못 간 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아드렸었어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신보, 그러니까 새롭게 나온 앨범들이 전작 대비해서 판매량이 역성장했고 아티스트나 IP의 아무래도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미니진 갈등 이슈 있었죠. 개개별로 이제 아티스트 간에 하나씩 이슈들이 터져 나오는 상반기였습니다. 투자 심리도 마찬가지로 훼손이 됐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적에 대한 부분 앞서 말씀드렸는데 1분기에 국내 4대 엔터사들의 총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량 밀렸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개별로 보더라도 실적이 좋지는 않았다라는 게 확인되고
되고 있고요. 주가도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엔터주가 정말 주도주 역할 잘했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분기에 대해서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온심표, 쉬어갔던 1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완전 럭키비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가 원래 아티스트가 활동을 쉬어가는 기간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실적 부진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4사의 합산 영업이익 추이 보시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1분기 너무나 저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1분기에 나름 활동을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하이브 쪽에서는 뭐 BTS 솔로 활동도 있었고요. 엔하이픈 투어도 있었고 투어스 데뷔, 르세라핌도 앨범을 냈었고 아일릿도 데뷔를 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나름 괜찮은 활동들 보여줬었고요. 하지만 이거 자체가 그렇게 활동이 다양하게 많이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실적에도 이어졌다라는 건데 앞으로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남은 분기는 크레센도, 그러니까 점점점 더 괜찮아질 거다라는 건데요. 2분기부터 확실히 여름을 맞은 만큼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죠. 주요 4사 아티스트들의 활동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봤을 때도 이 아티스트의 라인업에 따라서 실적도 점차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전혀 걱정 없는 섹터다. 어차피 상저하고일 것이니까 하고니까 이제는 하반기를 기대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사 합산 분기 매출액도 1분기보다 나머지 2, 3, 4분기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의 추이도 마찬가지다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죠. 마냥 그래서 엔터주에 대해서 손을 놓지 말자는 게 이제 골자가 될 텐데요. 탑픽으로는 하이브, 차선호주로는 SM을 꼽고 있었습니다. 엔터 업종의 주가가 강했던 이유를 5월 24일에 브리핑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5월 23일장에서 크게 시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슈가 이거였습니다. 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된다. 그리고 부산의 인디밴드가 7월에 베이징 공연 승인을 획득했다. 영화 범죄도시 포도 상해 국제영화제 초청 됐다. 결국에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한한령 해제가 확실시 된다라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업종의 센티멘털이 바닥이라는 것을 시장의 참여자들이 함께 확인했다라는 거에 우리는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게 증권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 업종은 밸류로 보나 수급으로 보나 지난해 고점 대비해서는 뭔가 편안한 상황이다. 그래서 투자하기에 괜찮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하반기에는 확실히 기저부담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키움증권의 이제 리포트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엔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었죠. 이건 5월 24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하반기의 실적 전망을 봤을 때 확실히 비수기보다는 2분기에 컴백이 많이 있을 예정이라서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뭐 이 기업별로 편차는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짚어드렸어요. YG는 블랙핑크의 효과가 많이 소멸이 된 상황이고 JYP는 콘서트가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하이브는 어도어와 이슈 해결될 필요 있다. 이거 좀 체크해보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갈등 부분이 좀 일단락됐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확대가 된 리스크 포인트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존에는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구조였다면 이제는 좀 다양화되고 있죠. 그룹의 개별 활동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요. 개별 활동을 한다면 아티스트가 독자 레이블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회사 간의 스케줄 조정부터 수익 배분까지 새로운 변수가 나온다라는 건 체크해 봐야 됩니다. K-팝의 글로벌 내공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뷔를 시키고 콘서트나 뭐 활동을 하면서 또 MD 굿즈까지 창출을 해 나가는 이러한 머니타이징이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서 K-팝의 인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월드 투어 따라서 MD 사업까지 수익성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새로움을 찾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 게 최근에 나오는 뭐 아이돌이나 그룹의 좀 성격이 비슷해 보인다라는 측면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변화는 충분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데뷔를 시키고 있죠. 오디션도 있고요. 뭐 글로벌 오디션부터 해서 다양한 또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빌보드 차트인 앨범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엔터 업종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환경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왔는데 하나같이 SM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일 종가는 8만 원대였습니다. SM의 주가가 좀 상당히 부진하기도 했었죠. 최근에는 NCT와 관련한 루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SM 측에서는 전면 이제 부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SM 볼만하다라는 얘기인데요. 하나증권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는 11만 원 유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루머죠. 이 황당한 이슈로 인해서 하락하면서 오히려 밸류에 대한 매력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4분기에는 한국에서 걸그룹, 영국에서는 보이그룹이 데뷔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편안한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저연차 아티스트 중심으로 해서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신인의 모멘텀에 밸류 매력까지 가지고 있어서 목표 주가 11만 원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화투자증권에서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이익 성장에 대한 부담이 가장 낮은 쪽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반기 유망 종목으로 꼽으면서 목표 주가 12만 원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일정들도 좀 펼쳐봐야겠죠. 많습니다. 일단 6월과 7월만 좀 배분을 해봤는데요. 6월 21일에 뉴진스가 일본에서 데뷔를 하고요. 그리고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도쿄돔에서 팬미팅을 합니다. 이게 도쿄돔에 입성을 하는 K-팝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1년 11개월로 최단 기간이라고 하죠.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는 규모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또 매출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이 얼마나 더 커지는지, 얼마나 이 산업이 가치가 있는지를 시사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이제 그 회사에서 많은 아티스트가 데뷔하고 컴백하고 뭐 콘서트 가지고 등등의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보면서 우리 좀 종목의 대응을 좀 챙겨가야 될 것 같고요. 단독 뉴스도 있었습니다. 알리 플랫폼인 티몰 쪽에서 K엔터와 손을 잡는다라고 합니다. 큐브와는 이미 좀 상당 부분 이야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JYP 등과도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중국 쪽에서도 이렇게 K-팝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고 접촉의 빈도수가 잦아지는 만큼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장바구니 속을 들여다보니까요. 엔터주에 대한 비중도 높더라고요. 올해 개인들의 순매수 규모 상위 종목들 봤을 때 네이버가 1위를 기록했지만 그 못지않게 하이브나 JYP 엔터테인먼트도 상당한 비중의 순매수 규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엔터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수앵커의 또보기는 웹툰입니다. 5월 말부터 6월에도 두 차례나 저희가 더보기, 또보기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미국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죠. 6월 17일에 미국 SEC에 증권신고서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희망 공모 가격은 주당 18에서 21달러로 제시가 된 상황이고요. 6월 18일 어제죠.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블랙럭이 네이버 웹툰의 코너스톤의 투자자로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건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희망 공모 가격 그 정도 수준에서 미리 어느 부분의 주식을 좀 인수를 할 수 있게 합의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체 공모 물량의 17% 매입 합의 일단 이 정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상장이 되고 나서도 일단은 투자자들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가 있겠고요. 또 이름이 있는 기업이니만큼 이 부분이 앞으로 좀 투자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워낙에 뉴스가 많이 전해진 상황에서 어제 웹툰주들 대표적으로 Y랩 12% 빠졌고요. MBT도 10% 가까이 눌렸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은 기회로 봐야 되는지 재료 소멸로 봐야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흔들린 것은 흔들린 것대로 점검하고 또 계속 굳건히 가는 쪽은 그에 맞춰서 전략을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김민진 차장님과 시장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코스닥 대비해서 미국장 보고 있으면 언제나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 내에서도 기회는 그래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체크할게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CPI, FOMC 앞뒀었기 때문에 조금 보고 가자라는 전략을 주셨었는데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그러한 리스크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한 미증시 그리고 방향성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하락할 금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요인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요. 계속 아쉬운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침에 반영된 미증시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고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미증시가 휴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 자체는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는 오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배드뉴스 그리고 이것이 굿뉴스로 작용을 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소매 판매가 조금은 안 좋게 나오면서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달러 인덱스가 소폭이나마 하락을 했고 채권 금리 자체도 빠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리스크 온 분위기가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AI를 필두로 한 미국의 3대장 종목군들이 세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도 이제 코스피 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같은 수출주들이 분기 earning 시즌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는 괜찮은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개인들이 많이 대응을 하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단이 그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제 코스닥이 가기 위해서는 2차 전지와 그리고 시가총액 상단 바이오주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이 세 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대부분의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대응 전략은 블랙홀이네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 보듯이 완전 대형주 쪽으로의 대응 전략을 좀 1차적으로 가져가되 코스닥이 워낙 못 간 부분이 있고요. 금리는 4.2% 초반대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만약 오늘 개장 초반 코스닥이 좀 강한 반등세를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코스닥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짤막하게 반도체에 대한 전략을 탁탁탁 짜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대장으로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며 코스피의 왜곡을 만들어내죠. 두 종목 빼면 사실 하락인데 계속 빨간불을 켜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올랐고요. 밤사이 AI 반도체 전반이 네. 강했습니다. HBM, 메모리 쪽 두 종목 다 이제 모멘텀을 받을 텐데 자, 그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보유자라면 보유? 그렇죠. 지금은 팔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지금은 뭘 고르시겠어요? 계속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였고요. 2분기 어닝이 조금은 끝나고 지금 이제 어차피 한 2주 정도부터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 SK하이닉스 실적까지는 거의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 어닝 시즌까지는 어쩔 수 없이 SK하이닉스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괴리율 축소 이러한 부분들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에는 HBM, 낸드 다 따로 봐야 돼요. 네. HBM 쪽에서 이제 한미반도체, 이스페타 등등의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서 탑픽은 뭘로 보시는지? 결국 탑픽뿐만이 아니라 AI라고 한다면은 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 세 개만 가장 주력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낸드 시장의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으로 보시겠어요? 사실 랜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종목군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소부장 쪽과 부품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하나머티리얼즈, 원익 QNC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네. 또 랜드의 고단화 수혜라고 한다면은 사실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정과 소재 부품 쪽에서의 관심도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도 이틀 연속 시세를 냈단 말이죠. 유리기판 쪽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특정 종목은 뭐 여러 이슈가 맞물려가지고 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유리기판은 단순 테마 대응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사볼만 할까요? 사실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시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버려야 될 테마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사실 당장의 실적을 내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좀 사업적인 측면에서 가장 빠르게 맞닿아 있는 SKC 정도가 좀 안전한 SKC.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거면 전날 대본을 왜 보내는 걸까요? 그죠? 추가 질문만 몇 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 더 짚고 갑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텔레치스 어버브 반도체 뉴스가 있었단 말이죠. 삼성전자의 다음 이벤트에서 협업이 기대된다. 뭐 이런 뉴스였는데 반도체 내에서 이쪽 팹리스 MCU 쪽 좀 못 갔던 것도 있고 하니 관심을 받을까요? 아니면 단발적인 흐름으로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 초이스 파운드리 포럼 관련된 기대감들과 함께 관련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같이 뭐 협력 언급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삼성이 뭐 파운드리가 회복될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방금 말씀 주셨던 텔레칩스와 어버브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워낙 많은 반도체 카테고리 안에서 사실 이쪽이 굉장히 매력적일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시간의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 기대 요인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지만은 앞서 언급한 기업들이 조금 더 좋은 시세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스트롱앵커가 살펴주셨던 엔터 쪽 보겠습니다. 엔터가 참 잘 나가던 시절에는 끝없이 확장할 것 같더니 한 번씩 노이즈가 끼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반년은 정말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장 첫 번째 단추는 결국은 이제 중국의 공구 축소였고요. 이에 따라서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많은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음반 판매로서 확인을 했듯이 사실은 많은 아이돌들 새로운 음반을 들고 나왔지만은 전작 대비해서 부진한 판매 데이터를 많이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우선 하반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작년도에 줄어든 공구에 대한 기전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된다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2분기까지는 지금 실적 데이터 자체가 대부분 다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뭐 한 개 기업 정도만 사실 비딩을 할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YOY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오히려 3분기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양한 이벤트들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2분기 어닝 시즌 때문에 만약 주가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때는 엔터를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BTS의 완전체 기대감들이 점점 무르익을 수 있는 하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하이브를 앞단에 두고 좀 천천히 이슈 체크하며 대응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 이번 주 후반에 일정도 있기도 하고 어제 특징주에서도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한 비만 당뇨 관련한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인벤티지라 펩트론, 한미약품 이렇게 비만 당뇨 약간 삼형제들은 그렇게 좋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쪽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21일부터 24일까지 미국에서 이제 당뇨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 참석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은 우리나라는 이제 당연히 한미약품이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관련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아ST 같은 경우도 메시 치료제 신약에 대한 언급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요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장주인 한미약품이 아무래도 이제 최근 경영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흔들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관련 섹터의 반등을 위해서는 한미약품의 이번 전임상 데이터와 그리고 다른 기업들의 임상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요. 결국은 릴리나 노보노디스크 이런 기업들이 워낙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미국 시장도
AI, 온리 AI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만 당뇨 관련주들이 시세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번 학회를 통해서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조금은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에서 그럼 대응을 해본다면 뭘로 보시는지? 당연히 뭐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는 한미약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정성만 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최근에 보면은요, 대형사들,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 임상 성공 언급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굳이 뭐 작은 기업들, 물론 이제 작은 기업들이 탄력도는 더 클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상승 전환이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한미약품이 조금 더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그 웨어러블 패치 쪽에 이오플로우가 어제 상한가 갔단 말이죠. 고초를 겪고 드디어 조금 회복의 신호를 쐈는데, 물론 이제 전환사채 관련한 이슈가 이제 장 마감 이후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워낙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었고 바닥에서 지금 올라온 거 따지면은 거의 4배 가까이 또 4배, 5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망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에 따른 주가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기업이고요. 결국은 이제 그래도 미국 내에서의 소송 관련 리스크는 좀 줄었다라는 측면에서 그들이 원하고자 했었던 이오 패치를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확장 뉴스 소식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의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만 당뇨까지 이제 짚어봤고요. 차장님의 픽은 무엇인지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래요. 남아있는 여름 중에서 뭐 남아있는 삶 중에 오늘이 가장 내 젊은 나이다 이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이상기후, 폭염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폭염 관련한 뭐 아이디어는 너무 많아서 그렇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실 워낙 선풍기 관련주들이 예전에는 계절적으로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제가 준비한 기업은 LG전자입니다. 어떻게 공조. 보면 그렇죠. 좀 네.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분기 어닝 시즌이 드디어 이제 돌입을 하게 될 것이고요. LG전자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가장 빠르게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유효한 기업이고요. 그럼 왜 실적이 좋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최근에 이 에어컨, 즉 에어컨디셔널 관련된 사업부의 가동률이 100%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발열을 잡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공조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LG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효한 가운데 결국은 부담감이 적은 주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양호한 좋은 전략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네, 목표 주가는 12만 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짧게 9만 5천 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워낙 대응도 어렵고 순환은 빠르고 여기저기 특징주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정성을 추구하는 전략 중심으로 오늘 좀 차려주셨네요. 잘 기억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과 시장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